네, 한류와 언어, 네, 3주 4차시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그 3주차 PPT 12쪽 검열과 관제 문화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한국 대중문화의 이제 역사를 식민지 지배 이후, 이제 해방 이후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어떠한 그런 형성이 이루어졌는가 초기적인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 드디어 경제 개발과 함께 전형적인 산업 근대화 시대에 우리 대중문화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용어가 바로 검열과 관제 문화입니다. 검열과 관제 문화. 요즘은 초등학생의 일기를 보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래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거,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물론 그 검토를 받기 위한, 교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일기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아이가 쓴 일기를 과연 보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 이제 미성년자의 프라이버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세상인데, 과거에는 어떠냐면 공적으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영상물이라든지 또 출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부에 의해서 검열되고 또 된다 안 된다 고쳐라 마라 이런 지적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했던 시절이 바로 7, 80년대 군사 정권, 군사 독재 시절입니다. 사실 이러한 그 검열과 관제 문화의 그 전통은 우리가 지난 차시에 이미 배웠다시피 일제시대부터 근거한 거죠. 식민지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조선 총독부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조선 백성들이 여러 가지 만들어내는 문화 상품들에 대해서 검열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한 전통이, 그러한 방식이 이제 7, 80년대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여전히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검열이 정말 심한 곳이 바로 북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을 했지만 이제 그 봉준호 씨의 외할아버지인 박태원 씨, 월북 작가 박태원 선생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재밌는 게, 어느 날 숙청이 되잖아요. 숙청이 되면 노동신문에서 그 사람과 관련되는 기사가 아예 삭제돼서 없어져요. 얼마 전에 그 김정은이 자기 그 외삼촌? 고모부였죠? 장성태 고모부를 숙청하고 난 다음에 동영상에서 삭제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는 그 미디어가 달라지니까 신문이나 책이 아니라 영상에서 삭제하는 것처럼 정말 극단적 검열의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이제 적나라하게 보이고, 뭐 아주 심한 그 검열은 그거죠. 중국의 문화대혁명. 그래서 이제 학자들과 뭐 책들을 마치 진시황의 분석행위처럼 다 처리해버리는 극단적 검열 수준이 아니라 이제 그야말로 없애버리는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군사 정권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검열이 뭐냐면 이제 대중문화만 국한시키니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해놨는데, 신문에 대한 검열이 가장 심했어요. 신문에 대한 검열.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 독재 정권 시절에 그 신문이나 이런 그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내일 기사 헤드라인은 네가 어떻게 해? 말이 안 되죠. 그쵸? 이것은 보도 기사를 취재해서 그 다음에 편집국에서 의논을 거친 다음에 헤드라인이 나오고 그 다음 기사가 나가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정부에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 기사를 덮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런 게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디스패치 같은 데서 연예인의 좀 대형 스타들의 열애설이 터지면 뭔가를 덮으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약간 이러한 그 검열과 관제 문화의 그 전통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조차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대중문화에 대한 사전사후 검열, 매스미디어, 신문 포함한 이런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금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금서. 그래서
예를 들면 교도사라든지 군대에 어떤 책을 보낼 때 그게 정해져 있어요. 함부로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불온소적이라고 해요. 불온소적, 불온하다. 그래서 불온소적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런 것들 군대에 보고 싶다고 해서 넣어주는 거 아무 문제가 없지만, 과거에는 그런 책을 넣어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죠. 뭔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얘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영화, 필름, 가위질, 이것도, 이건 영화를 했다가 이 영화의 한 부분이 너무 반정부적이거나,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 것 같다. 또, 혹은, 미풍양속을 해칠 것 같다. 너무 남녀 간의 사랑이 너무 이 키스신이 너무 진하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걸 가위질이라고 해요. 필름을 말 그대로 옛날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필름 있잖아요. 그 필름을 잘라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보면 어떤 부분이 푹 하고 튀어요. 툭 하고 튀어요. 아날로그 필름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저기 잘렸구나. 그럼 이제 남학생들은 야한 장면 잘린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그 다음에 대중가요의 금지곡. 우리가 앞에서 대중문화의 반대 민중문화, 그러니까 어리석은 대중이 아닌 뭔가 깨어있는 민중문화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운동권과 관련되는 그런 노래, 데모 노래가 나와요. 말 그대로. 데모 노래가 나와서 여러분이 지금은 가요로만 생각하는 아침 이슬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래들이 이제 금지곡이 됩니다. 금지곡. 이런 것들은 정치 사상. 그래서 여러분들 교수님들 중에 전과자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치 사상범들. 그러니까 운동하다가 이제 잡혀들, 물론 이제 나중에 복권이 되시고 이랬지만 실제로 실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어떤 특정의 책을 잘못 소지하거나 이런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제약을 받고 문제시 되었고, 선생님이 대학을 들어갔던 시절만 해도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그런 노래들이 이제 쫙 나와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에 같이 부르자라든 등 이렇게, 그것이 일종의 말하자면 데모를 하기 위한 민중가요, 운동권 가요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는 뭐냐면 항상 이제 억누르면서 나를 찬양해다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백성들아, 우리 국민들아, 나를 믿고 잘 따라오면 돼.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정부 정책을 찬양하는 관제, 그러니까 관공서란 뜻이죠. 그 다음에 관공서의 제도적인 그런 대중문화들이 아주 적극 육성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월하의 맹세 같은 영화가 만들어진다든지, 또 조선 총독부 주관의 언문철자법이 만들어져서 초등학교에 배포된다든지 하는 것들도 일종의 관제 문화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흔적이 역시 똑같이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이,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데 테이프를 사거나 이제 LP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대중가요 음반 뒤에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가 한 20곡이 있다, 15곡이 있다. 그럼 그 중에 건전가요라는 게 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정한 건전가요가 그 테이프나 혹은 LP판 뒤쪽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대중문화를 즐겨라, 이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선생님 때는 중고등학생들이 극장 간다는 것은, 극장 가면 잡힌다니까요. 극장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극장을 갈 수 있는 것은 단체 관람인데, 그때 이제 좋은, 교육적으로 좋은, 그리고 이제 국가의 말하자면 새마을 운동을 찬양하는 이런 영화를 보러 가요. 보러 가려면 그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우수 영화로 지정이 되면 이 해당 영화사는 외화 수입권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영화사는 유신 정권을 찬양하는 이 우수 영화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장사가 되는, 흥행이 되는, 극장에 걸고 이렇게 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외국 영화 수입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런 우수 영화에 해당하는 관제 영화를 만들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이나 가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창작의 제한을 받게 되죠. 우리가 앞서 대중문화의 속성을 공부하면서 대중문화 자체가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어떤 소비자의 기호라든지 대량 생산의 체제에 맞추다 보니까 안 그래도 대중문화의 문화상품은 순수 문학의 그 창조자들보다 훨씬 제한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안 그래도 대중문화가 갖고 있는 제한적 속성에다가 나라가 일일이 간섭을 해. 너 이거 만들어. 너 이거 만들면 안 돼. 너 이 가사가 이게 뭐야. 가사 이게 여러분들 그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 뭐 그게 있을 거예요. 그 가사 중에 지금 선생님 그것도 불온한 노래였어요. 그 창밖을 내다보면서 너 뭐라 이게 왜 그러냐면 등화간제라고 해서 여러분들과는 달리 우리는 통금도 있었고 이제 전쟁의 위험에 대비해서 이제 모두 불을 끄고 창을 닫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창밖에 여자 너 바라는 게 뭐냐 원하는 게 뭐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금지곡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70년대 특히 이제 그 독재 정권에 의해서 산업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우리의 대중문화 산업은 굉장히 발전을 하는 데는 큰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국풍, 이 정도 한자는 다 알죠? 국풍 80일이라는 거예요. 관제, 말하자면 이게 축제였는데 관제 축제의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선생님 거기 고등학교 때 가 있었다. 저 장소에 막 가보고 싶은 거야. 뭔지도 모르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고등학생이니까 뭘 알겠어요. 뭐 그냥 거기에 유명한 뭐 가수들도 온다 그러더라. 뭐 여러 가지 뭐 공연도 많이 한다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모님하고 남동생하고 같이 가서 본 기억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때 이 국풍 80일의 주제곡을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배철수 씨 알죠? 근데 이 배철수 씨가 원래는 송골매라고 하는 그룹의 이제 베이스 기타인가요? 뭐 하여튼 기타리스트였고 그 보컬을 한 사람은 구창모라는 분인데 혹시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희날이라고 하는 노래를 구창모라는 사람이 유명한 보컬이었어요. 그래서 이 송골매라고 하는 그때 한창 잘 나가던 이제 그 록그룹이죠. 그 당시에 록그룹이 이제 주제곡을 부르고 그래서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여러분 이때가 전두환 정권 시절이에요. 전두환 정권이 어떻게 정권을 탈취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얼마 전에 선생님 진짜 영화는 많이 보는 것 같네요. 선생님도 남산의 부장들 이제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픽션이니까 항상 여러분들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늘 보려고 해야 되죠. 우리는 배우는 사람들이고 배운 사람들이니까. 자, 그래서 전두환이 그렇게 정권을 탈취하고 나니까 거기다 또 광주 민주화 항쟁을 덮고 막 이제 너무 복잡한 상황이에요.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불과 그 버스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광주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중앙 도시에서는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입에도 광주 사태라는 말투가 그 표현이 입에 배어 있는 거예요. 다들 광주 사태, 광주 사태. 그래서 진짜로 폭도들의 폭동으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은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암암리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이 우미라 정책을 쓰는 거예요. 잔메스, 이 우중들을 더 어리석게 만들자. 우중들, 이 대중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즐겁게 해주면 다 까먹을 수 있어. 정치, 경제, 그런 거 모르게 해줘야 된다. 특히 데모하는 이 젊은 애들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20대들이 혁명은 20대가 일으키지 40대는 못 일으켜요. 이게 뭐 여러분들 뭐 코로나가 안 무서워 내가 돌아다녀 이런 것처럼 정말 이제 또 어떤 국가의 위기 상황이나 불의를 보면 또 그런 젊음의 패기 때문에 난 무섭지 않아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젊은이들이죠. 그래서 젊은 대학생들이 너무 무섭고 데모하는 것들을 통해서 암암리에 이제 국민들이 자신이 정권이 갖고 있는 그 약점을 알게 될까봐 이러한 관제 그 페스티벌을 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81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요맘때가 여러분들 중간고사와 이때가 대부분의 대학이 축제 기간인데요. 축제 기간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전까지 제일 좀 한가한 때잖아요. 근데 이때가 주로 축제 기간인데 지금은 여러분들 정말 축제를 하지만
요즘은 여러분들도 뭐 축제도 다들 즐기지도 않았지만 이때는 이게 축제가 아니라 본격적 데모 시즌이에요. 말 그대로. 데모 시즌이니까 데모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전두환 정부가 민족문화의 계승과 대학생들의 국학에 대한 관심 고치려는 명분 아래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주최한 관제적 문화축제예요. 어마어마했어요. 여기 지금 왼쪽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하죠. 그래서 이때 그 허문도라고 하는 당대 이제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리다고 하는 이제 그 정무비서관이었는데 5.18 광주 민주화운동 1주기를 앞두고 학원과의 저항을 약화시키고자 대규모 축제를 열었어요. 그래서 전국 194개 대학의 6천여 명의 학생들과 이제 연예인들, 그래서 뭐 어마어마 지금 659회 공연이에요. 대단하죠.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 콘서트 하나 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운데 정말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 뭐 대학 가요제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젊은이 가요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요제를 열고 조금의 그 학생들의 어떤 그런 관심을 이쪽으로 좀 끌어보려고 뭐 그렇다고 데모 안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때도 장난 아니었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관제 문화의 그 속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사라고 생각되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향락 문화와 저항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특히 이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두 개의 문화가 굉장히 재미있는 속성을 갖게 되는데, 이제 80년대는 이제 본격적으로 특히 이제 88 올림픽을 전후해서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이 큰 폭으로 이제 말 그대로 살만해지고요. 돈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돈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소비가 활성화되죠. 소비가 활성화되고 여비에 이제 여분의 수입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뭘 해요? 문화생활을 하게 되죠. 문화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술도 마시고 공연도 보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들은 뭐 여러분들 뭐 뮤지컬도 보고 과거에는 뭐 먹고 살기 힘든데 문화란 잉여적인 거예요. 잉여적인 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 80년대에 이제 군사 정권들은 자꾸 우민화 정책을 씁니다. 이제 이놈의 백성들을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술 먹고 흥청망청 놀고 조금 이렇게 뭐랄까 약간 에로틱한 것들을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향락적 대중문화. 그래서 이때 대중문화에 대한 이미지는 최악으로 나빴죠. 특히 영화는 지금도 어른들 중에 한국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 계시고 선생님 남편도 한국 영화를 여전히 방화라 그러면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방화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이따 얘기를 해주겠지만 이제 이 정권들이 굉장히 저급한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서 이제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년대 정치적이거나 사회 비판적 대중문화는 탄압하는 반면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대중문화에는 방관하는 정책을 오히려 더 격려하는 듯한 이게 더 허락도 잘해주고 검열도 60, 70년대에 비해서는 뭐 야한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줘요. 썬데이 서울도 좀 더 좀 선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 시기에 본격적인 강남 유흥가가 이제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유흥가라고 해봐야 뭐 명동, 가장 대표적으로 명동, 뭐 아니면 뭐 신촌이라고 하면 신촌은 사실 유흥가라기보다는 가난한 대학생들이 라면 국물에 소주 먹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방배동 카페 거리라든지 이제 강남을 개발하게 되면서 70년대 이후 개발하면서 강남역 인근에 지금은 없지만 여러분들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뭐 뉴욕제가 그 다음에 인근의 디스코텍 뭐 지금의 클럽에 해당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그 뭐랄죠 어른들 많이 가는 뭐 나이트클럽 뭐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예전에는 미군들이나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호텔에나 있던 나이트클럽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홍대는 지금과는 좀 다르게 뭐 산울림이나 이런 연극이나 뭐 순수 그 이제 뭐랄까요 통기타 통기타 약간 그 민중문화의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본격적인 유흥가가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소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여가와 여유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이 시기에 80년대에 아주 중요한 세대가 등장하는데 바로 경제성장과 함께 10대 청소년 계층이에요. 여러분들 가난한 나라일수록 가장 힘든 계층은 어딜까? 어린애들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뭐 유니세프나 이런 데 이제 보면은 뭐 여러분들의 단돈 10,000원이 이 아이를 어떻게 구원합니다, 구제합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어린이를 도와주는 월드비전이나 컴패션이든가요, 뭐 이런 단체들이 첫 태동이 대부분 한국전쟁의 한국 고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도 대단하긴 하죠. 네, 원조 받던 국가에서 적극적 원조를 하는 나라로 사실은 그런 원조를 받던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있던 세대가 여전히 살아있고, 사실은 뭐 노년층도 아니잖아요. 그런 중장년층 이승이 기억하고 있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착취의 대상이에요. 착취의 대상. 남자아이들은 노동력의 착취, 여자아이들은 성적 착취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 것이요. 근데 뭐 아동의 권리, 무슨 아이들이 뭘 보고 즐기고 노는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안 죽고 살아남으면 다행이죠. 여러분들 1920, 30년대 영아 사망률 때문에, 영아는 태어나서 1년이 채 안 된 아이들이잖아요. 영아 사망률 때문에 평균 수명이 30몇 세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고비를 넘긴 사람들은 적정 수준을 살지만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랬던 상황인데, 80년대에는 경제성장과 함께 10대 청소년들이 대중문화에 중요한, 그러면서 이제 아이돌 문화가 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아이돌은 아니지만 이제 뭐 김완선이라든지 뭐 소방차라든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 노래 부르고 약간 그 트로트풍의 그런 가요를 불렀다면 춤추고, 이제 그 80년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마돈나라든지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이런 춤추고 노래하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슬슬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의 분위기로 이제 가는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에는 10대 소비 계층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1980년대 그러면 향락적인 문화만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고 저항 문화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우미나 정책으로 모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싶어 했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은 세종대왕의 한글 덕분에 아주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전 세계 문맹률 제로이고요. 문맹률은 문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문해율은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문해율, 세계 문해의 날이, 유네스코 세계 문해의 날이 세종대왕 생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교육 수준이 높아졌죠. 속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요즘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가 투명해지고 싶어서 투명해져요. 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SNS와 이런 미디어의 발달만으로 이렇게 백성들이 똑똑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예요, 문자. 쉬운 문자로 고등교육을 받아서 뭔가 객관적인 이해와 판단과 결정의 능력을 갖게끔 해주는 것이 문자의 힘인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그 최고의 한류 상품의 덕을 보고 있는 셈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항 문화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70년, 80년대 군사 정권이 억압에 주로 이제 20대 대학생들입니다. 20대 대학생들의 사회문화 운동이 이제 활발해지게 돼요. 그런데 맨날 데모만 하고 돌만 던지고 체류탄하고 싸우고 장갑차하고 싸우고 이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주로 뭘 했냐면, 이제 보면 80년대는 다양한 민족문화 운동 단체, 그래서 대중문화의 대척점에 민족문화와 민중문화까지도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문화가 나오는 거는 우미나 정책을 하는 건 다 보니까 서구의 그 약간 뭐랄까 좀 대중적이고 뭐 성적이고 이런 문화를 가지고 우미나 정책을 하는 것 같으니까 민족문화 운동 단체가 등장하게 되고, 또 이제 제도권 미디어와 구별되는 독자적 유통만, 사실 이제 운동권 유통망입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게서 이제 운동권 문화, 민중 문화가 돼요.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대표적인 운동권 문화와 관련되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네, 여기 이제 여러분들 뭐 오다 가다 관심이 있어서 본 친구들이 있는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그 방화라는 말이 나왔죠. 한국 영화에. 보다시피 뽕, 이미숙이에요, 이미숙. 그 다음 시바지. 시바지는 여러분들이 임권택 감독의 그 작품이고, 이거는 단순 저급한 영화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 강수연이라는 이 여배우가 베니스 영화제인가? 예,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아서 아주 굉장히 난리가 났죠. 하여튼 이제 그 베니스인지 베를린인지 깠는지 베니스인 것 같아요.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뭐 정말 굉장한 일이었죠. 그 당시 뭐 지금도 대단한 일인데 그 당시에는 더 대단했는데 전형적인 좀 에로틱하고 성적인 것으로 방화의 속성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이 뽕이에요. 뽕입니다. 사실 이제 뭐 에마 부인 올리려다가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좀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이게 좀 더 순화됐대요. 그러니까 거의 에로 비디오 같은 수준의 것들이 극장에 걸렸던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건 내버려 두고 이제 뭔가 비판의식이 강한 영화들 이런 거는 아예 제작조차 힘들게 만든 것이죠. 시바지는 뭐냐면 단순한 방화예요. 이것도 방화로 불렸죠. 한국 영화는 다 그 방화 지역에 이제 한국이란 지역에서 상영되는 영화라는 뜻인데 근데 그 시바지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배웠던 민족문화, 서구문화의 대척점에 있는 민족문화라는 측면에서 그 이 작품을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형적인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줄거리가 본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제 뭔지 알죠? 이제 첩으로 들어와서 아이를 낳게 하는. 그래서 그 배경 자체에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나 전통의 여성에 대한 억압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배경이 어때요? 전통적인 것이죠. 그래서 민족 문화, 그래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영화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 작품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은 이제 뭐냐면 이 사람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서 일반적으로 좀 봤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요. 누군 것 같아요? 양희은 씨입니다. 네, 양희은 씨예요. 양희은 씨의 젊은 시절입니다. 그래서 양희은 씨는 이제 통기타 가수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그 2차 시 PPT 마지막 장에서 세시봉에서 이제 뭐 윤형주나 뭐 조용필이 아니죠. 조영남이나 이런 그 통기타 가수들이 뭐 번안곡들 부르고 이런 무렵과 연결이 돼요. 이분이 조금 더 나이가 어린가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대학가에 그 통기타를 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그러면서 이제 아침 이슬도 대표적인 이분이 부른 많은 노래들이 김민기 씨와 함께 이제 그 대표적인 저항가요가 되었어요. 근데 그 무렵에 7, 80년대 대학가에 이런 저항가요를 부르면서 운동가요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님을 위한 행진곡 이런 것들도 어떤 그룹에서 불렀는데 대학가의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동아리인데 동아리의 속성치고는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노래 동아리예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 그래서 노차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다 말줄임을 많이 쓰는데 이게 8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이제 그래서 노차사. 그래서 노차사에서 불려지는 대부분의 노래들은 운동가요고 이 자체 자기들끼리 곡집도 만들고 그래서 신입생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네, 그런 방식을.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제 80년대 향락 문화의 대척점에 있는 저항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항 문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다음 페이지. 네, 다음 페이지는 얘기가 90년대로 넘어가니까 다음 꼬투리가 18초까지 있는데 5분 정도에서 끝내기는 조금 힘들 것 같네요. 네, 일단 본의 아니게 1차 시 영상이 빨리 이렇게 좀 편집상의 선생님이 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좀 한 차 시가 더 늘어났지만 시간상으로는 뭐 약간 더 긴 것 뿐이니까 더 짧아서 더 여러분들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3주차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온라인 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과제를 제출하게끔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어차피 우리가 원래 이 수업이 토론하고 발표하고 그럴 거였기 때문에 과제를 내고 싶지는 않았는데 아주 간단한 과제, PPT를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답할 수 있는 간단한 과제를 낼 테니까 다음번에 과제 공지가 나면 확인해서 이제 이 클래스에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3주 4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